자국 내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한국. 그런데 지금 국내 어느 공장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공장 안으로 진입합니다. 적재함에 가득 실린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한 폐기물들입니다. 바로 폐플라스틱입니다. 페트병부터 각종 비닐과 포장재까지 매일 수백 톤의 쓰레기가 쉴 새 없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공정의 끝자락에서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검고 진한 원유 상태의 기름입니다. 이는 가상의 실험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환경 선진국인 유럽이 한국에 이 기름을 수입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 중립을 국가적 생존 과제로 삼는 유럽이 한국의 쓰레기에서 추출한 기름에 주목하며 수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나라가 석유를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시대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고수해온 자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1973년 10월로 돌려보면 당시 한국은 국가적 공황 상태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는 단 3개월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하며 세계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전무했던 한국은 전력 공급이 제한되고 산업 현장의 가동률이 급락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심의 가로등은 꺼졌고 국민들은 정부의 심야 통행 제한 속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에너지는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대외 정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은 2023년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4위 규모의 원유 수입국으로 한 해에만 약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해외에서 사들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외화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배에 실려 들어옵니다.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즉각 기름값이 치솟고 러시아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에너지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불안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900만 톤 규모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매일 배출하는 양만 따져도 약 50개 달하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8kg이 넘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배달 문화와 편의점 산업이 발달한 한국에서 포장재 쓰레기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쓰레기들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재활용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존 방식의 재활용은 오염되지 않은 단일 재질만 가능했기에 이물질이 섞인 폐기물은 처리 불가능한 짐이었습니다. 처리 과정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던 이 쓰레기들을 그 근본인 석유로 다시 되돌리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는 결국 석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 등의 기초 원료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가열해 에틸렌 같은 단량체를 만들고 이를 결합해 고분자 사슬 구조를 형성하면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스틸렌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모두 화석 연료인 석유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플라스틱을 다시 유류 성분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화학적 역반응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꾀하는 이 기술은 현재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면 산처럼 쌓인 폐플라스틱 더미의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벽돌처럼 단단하게 압축된 페트병과 비닐 뭉치들이 가득하며 이들은 색상과 재질, 오염도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모든 쓰레기가 훌륭한 원재료가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한 폐기물들은 분쇄기를 거치며 잘게 쪼개집니다. 이후 건조와 선별 과정을 거쳐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반응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변화는 곧 수치로 증명됩니다. 폐플라스틱 24톤을 투입하면 약 17, 18톤에 달하는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70% 이상의 높은 수율을 기록하며 버려진 쓰레기가 곧 에너지가 되는 새로운 자원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장의 심장부인 열분의 반응로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육중한 금속 외관을 가진 이 설비 속에서 해당 설비의 핵심 구조입니다. 수미터 너비의 거대한 원통형 장치 내부로 잘게 분쇄된 플라스틱 파편들이 투입됩니다. 외부에서는 섭씨 350도에서 500도에 이르는 고온의 열을 가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소각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반응로 내부의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기에 타버리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뜨거운 열기만이 플라스틱의 구조를 분해합니다. 소각이 산소를 이용해 태워 없애는 과정이라면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플라스틱이 산소와 결합할 경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변해버립니다. 즉, 물질 자체가 소멸하여 재사용 가능한 원료가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반면 열분해는 물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는 탄소 원자들이 수소 원자를 품고 길게 연결된 분자 사슬입니다. 가령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단위가 수천 개 결합한 것이며 폴리프로필렌 역시 프로필렌 단위의 연속체입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짧은 분자들을 결합해 길게 늘렸다면 열분해는 이를 역행하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사슬을 끊어내어 다시 짧은 분자 단위로 복원하는 작업이죠. 고온의 열기가 사슬을 끊기 시작하면 거대했던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수 4개에서 20개 사이의 미세한 탄화수소 분자로 쪼개집니다. 이후 가스 상태가 된 분자들이 반응로 상단으로 피어오르는데 이는 원유를 증류할 때 발생하는 기체 성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기체들이 냉각탑을 거치며 온도가 낮아지면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자들이 먼저 액체로 변합니다. 원유, 정제 시의 분별 증류 원리와 마찬가지로 끓는 점의 차이를 통해 경질유와 중질유, 그리고 중유가 차례로 추출됩니다. 이렇게 탱크에 모인 액체가 바로 열분해유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이 기름의 탄화수소 구성은 천연 원유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황이나 질소 같은 불순물들은 정제 공정에서 충분히 제거할 이를 거치면 나프타에 버금가는 원료가 탄생합니다. 나프타는 새로운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위한 핵심, 기초 원료입니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얻고 이를 정제해 나프타를 만든 뒤 다시 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직선이었던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가 비로소 원형으로 닫히게 됩니다.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 방식과의 결정적인 차이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리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열로 녹여 형태만 다시 잡는 방식이라 원료가 매우 깨끗하고 단일한 재질이어야만 합니다. 색상이 혼입되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 혹은 여러 재질이 섞여 있다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재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전체 플라스틱의 20%에도 못 미치며 나머지 80% 이상의 막대한 양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열분해 기술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 종류가 뒤섞여도 색깔이 제각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웬만한 오염물질은 공정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들이 열분해를 통과하면 귀중한 원료로 탈바꿈합니다. 버려지던 것들이 다시 자원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이러한 공정을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과제입니다. 전 세계의 굴지화학 기업들이 수십 년간 이 기술에 매달려 왔다는 점이 그 난이도를 증명합니다. 반응로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불순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며 연속적인 공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투입하고 기름을 회수하는 등 고도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요구되는 난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분야의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램 단위의 아주 작은 실험실 수준이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각 플라스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혼합된 성분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후 실험 규모는 킬로그램 단위를 넘어 톤 단위의 파일럿 설비로 진화했습니다. 설비 내부에 이물질이 고착되어 통로가 막히거나 온도가 불안정해지고 기름 회수율이 떨어지는 등의 수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비들을 하나씩 극복해낸 끝에 마침내 현재의 산업용 공장이 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의 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판로를 찾지 못해 도태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열분해 기술 앞에는
이미 준비된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먼저 기술을 필요로 한 셈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2019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인 그린딜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강제로 전환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엄중한 목표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포장재 관련 규정의 대대적인 개편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 핵심 골자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재생 원료의 범주에는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생산된 원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거대 화학사들과 소비재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대응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 재생 원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자체 공급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산 시설을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당장 투입할 원료 확보가 급선무였고 그 해결책으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은 2023년부터 유럽 시장의 열분해유 수출의 물꼬를 챘습니다. 주요 고객은 현지 정유사와 글로벌 화학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산 열분해유를 수입해 자사 설비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 재생 나프타로 가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시 재생 플라스틱을 제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일회성 매매가 아닌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폐플라스틱이 유럽 강리의 화학산업의 공식 원료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이 구도를 잠시 멈춰서서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환경 잣대가 가장 엄격한 시장입니다. 재활용 요건부터 원료 이력 관리, 품질 인증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 유럽이 한국산 열분해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직접 구매했다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 기술력이 공인받았음을 입증합니다. 어떤 서류보다 확실한 실력 증명인 셈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전체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바스프, 라이온델바젤 등 굴지의 화학 기업들은 화학적 재활용 시설 확충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를 쌓으려는 쇼가 아닙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재생 원료를 배제하고는 유럽과 영미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반면 우리 내부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산 열분해유가 국내에서 온전한 재생 자원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토대를 다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실무 담당자들은 열분해유 품질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명확한 기준조차 부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정식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시장 거래 자체가 막혀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이에 민관학이 협력하여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2021년 환경부는 열분해유를 법령상 정식 원료이자 석유 대체 연료로 공인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소한 문구 수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규정 한 줄이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한 연구진, 현장을 지킨 엔지니어, 제도를 정비한 공직자, 이 세 그룹의 시선이 한 곳을 향했기에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유럽이 규제로 수요를 창출했다면 한국은 기술력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개될 변화는 훨씬 더 역동적일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나는 탄소 규제의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 유가의 추이입니다. 먼저 탄소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MAM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탄소 배출량이 과다한 공정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철강과 시멘트를 시작으로 화학 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재생 원료를 투입해 탄소 배출량을 억제한 제품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유럽이 앞서가면 미국이 뒤따르는 것은 환경 정책의 오랜 관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 원료 비중을 높이는 일은 이제 기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열분해유 수요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없던 시장이 새롭게 창조되는 구조적 전환기입니다. 유가 변수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열분해유의 제조 단가는 정제 비용까지 합산하면 천연 원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유가 시기에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비싸지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배럴당 $120를 돌파했을 때 열분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유국의 감산, 중동 분쟁 등 온갖 불안 요소들이 역설적으로 이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국면입니다. 자원 빈국이 쓰레기를 재활용할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나아가 더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유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매년 전 세계 도심에서는 3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그동안은 골칫거리에 불과했던 이 쓰레기들이 열분의 기술과 만나면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거대한 자원의 보고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유전이 땅속에 묻혀 있다면 도시의 원유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 한 곳에서만 하루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이 배출됩니다. 이 자원을 전부 기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서울은 매일 수백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제 규모와 인구 밀도가 높고 소비가 활발할수록 추출 가능한 원료의 양은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인구가 밀집된 국가일수록 오히려 자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미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열분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설비와 비교할 때 수십 배에 달하는 대대적인 용량 확장입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독자적인 열분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며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또한 화학적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중입니다. 이제 특정 기업의 선택을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정책적 뒷받침입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가 국내에 안착된다면 기업들이 열분해유를 확보해야 할 명확한 동기가 생깁니다. 또한 품질 인증 체계가 정립되어 투명해지면 자본의 유입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탄소 감축 기여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열분해유는 단순한 연료를 넘어 탄소 배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수익 모델이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규제와 기술을 동기화해온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이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은 충분하고 시장은 열려 있으며 수요 또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어줄 제도라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에너지 수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외화를 지불해온 국가적 현실을 고려할 때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석유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오일 쇼크의 한파 속에 불 꺼진 거리를 걷던 이들은 훗날 이 땅에서 기름이 생산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국의 공장에서는 폐기물이 원유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기름은 이제 유럽 시장으로 당당히 수출됩니다. 연구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엔지니어들이 고장난 기계 앞에서 도면을 수정하며 사투를 벌이고 공무원들이 전례 없는 행정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심했던 시간들이 모여 이 흐름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란 단순히 땅을 파서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버려진 폐기물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술, 그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진정한 자원 강국입니다. 한국은 어쩌면 석유 빈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유전이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 속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나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모두의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